그게 한 페이지 그냥 4개씩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직 파일 안 주셨죠? 네. 네, 뭐. 스토이 매트리. 어? 스토이 매트리. 네, 스토이키오메트리. 네, 저번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요. 저번 시간에? 화학 양론이요. 맞다. 스토이 큐리. 스토이키오메트리. 이거 다 저번 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저도 저번 주에 영상 봤는데 그거요. 예. 자, 갑니다. 봅시다. 자, 알파 입자가 금박을 뚫고 나옵니다. 그럼 뭐 뚫고 나오건 뭐 튕겨 나오건 어떻게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알파선이 됐건 베타 감마선이 됐건 방사능 자체가 사람 눈에 보여요? 방사능 자체가 사람 눈에 안 보여서 1960년대에 그 굉장히 그 유행했던 관광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핵폭탄 실험 관광 뭐냐면은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핵폭탄 실험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뭐 네바다주 이런 데 가면 허허벌판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이런 데서 핵폭탄 많이 터뜨렸어요. 그럼 당연히 핵폭탄 같은 게 터지는 걸 실제로 가서 본다고 하면 보는 것 자체는 진짜 스펙타클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가서 보는 관광 상품이 미국의 50년대에서 60년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 다 핵폭돼가지고 평생 암으로 시달리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방사선의 존재까지는 알았지만 이거 사람 쏘이면 죽는다 이것까지는 몰랐어가지고 되게 허술하게 처리를 했다가 그런 참사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선이 기본적으로 사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알파 입자가 와서 뭐 뚫고 나가건 튕겨 나가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때 요 시기에 이 러더포드는 어떤 실험 장치를 고안하냐면 어떤 스크린을 만들어요. 스크린이 뭐냐면 이런 식의 넓은 이렇게 판에다가 이 판이 보통 이게 그 뭐냐면 원단 그러니까 이제 면으로 된 큰 원단에다가 여기에 형광 물질을 페인트처럼 발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김에다가 참기름 바르듯이 발름 한 다음에 얘를 알파 입자가 튕겨서 나오건 추가에 나오건 한 그 근처를 요렇게 딱 감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싹 감싼 거야. 감싸고 나면 이 알파 입자가 와서 여기 어딘가에 만약 닿게 된다면 얘가 만약에 퓨 닿게 된다면 여기에서 반짝하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매우 디지털적이에요, 매우 아날로그적이에요. 이때는 디지털이 없었다고요. 전부 다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알파 입자가 와서 부딪히는 걸 아날로그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을 세팅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때 이 러더포드는 러더포드의 예상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러더포드는 왜 이 실험을 했을까요? 러더포드는 왜 이 실험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바로 러더포드는 누구 제자예요? 톰슨의 제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톰슨에게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더포드는 절대로 톰슨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학원 안 다녀봤죠? 대학원 다녀봐야 아는 사실이에요. 즉 러더포드의 모든 의식과 지식과 사고방식은 톰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절대 지도교수를 깔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톰슨은 러더포드는 이 실험을 왜 했냐면 톰슨을 지지하려고 이 실험을 설계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온 거지. 이 실험을 설계한 이유는 톰슨의 예측을 러더포드가 떠받쳐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결과를 까고 봤더니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나요?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건가요? 배워요. 다 배우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나는 무슨 연구했게요? 유리공예. 내가 대학원 다닐 때 했던 연구가 초전도체예요. 오. 네, 초전도체예요. 화학과인데 초전도체 되게 이상하죠. 네. 초전도체에 대한 물리적 성격 분석은 물리학과에서 하겠지만 그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거나 혹은 특별한 성격이 되도록 그 물질을 디자인하는 건 그건 화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생뚱맞게 초전도체를 했느냐? 내가 들어간 실험실에서 그걸 하니까요. 내 실험실에서 지도교수하고 거기 있는 박사과정 형들이 그걸 하니까 나도 거기서 그걸 배우고 그거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쓴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험실에서 수년 동안 난 석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가 이 실험실에서 막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러더포드의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이 사람을 뭐냐면 비판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러더포드는 저 톰슨의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어떤 예상을 했느냐? 1. 만약 달턴이 맞았다면 둘이 왜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 거예요? 하리보가 변태입니다. 하리보 이상한 거 만들어요. 그래, 둘이 이렇게 그렇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왜 둘이 그렇게 막 사랑하고 그러는 거야? 여하튼 둘이 알겠어요? 그래, 둘이 좀 내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좀 사귀고요. 헤어졌어요. 누가요? 하리보. 아 진짜로요? 네. 오, 그럼 그 뭐냐? 그러면 우리 민재의 전 여자친구는 나도 아는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요? 김시연이라고 있어요. 남자 김시연. 아 시연거스요? 네, 시연버스. 시연거스랑 시연버스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금박을 구성하는 금 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금박을 구성하는 금 원자의 원자들이 만약 달턴의 모델이 맞다면 이때 러더포드는 이런 실험 결과를 예상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다시 펴놓은 앞서의 형광 스크린입니다. 다시 펴놓은 형광 스크린입니다. 얘를 실험하고 나서 끝난 걸 이렇게 딱 다시 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때 알파 입자가 여기서 어떻게 닿을 거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형광 스크린에 알파 입자가 닿았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겠어요? 달턴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달턴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인디스트럭터블이죠. 파괴 불가잖아요. 네. 파괴 불가. 아, 이게 I인가? I인가? 중상하고요. 인디스트럭터블. I인가 A인가? A인가? A예요? A예요? 아, A. 파괴 불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요게 만약에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다. 여기서 알파 입자가 날아간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인디스트럭터블이니까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탱
뭐 탱, 아이예요. 아이 맞아요? 네. 아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자, 달턴의 원자는 파괴 불가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던지면 알파 입자가 뚫고 나오겠어요? 100% 다 튕겨내겠어요? 100%다 튕겨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만약에 원자가 달턴의 모델에 입각한 원자였다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를 예상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달턴이 아니라 만약 톰슨이 맞았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형광 스크린의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얘는 톰슨 원자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인디스트럭터블인데 톰슨 원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몰랑몰랑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던져요. 자, 그리고 알파 입자는 속성상 저에너지겠어요? 고에너지겠어요? 알파 입자는 고에너지 입자예요. 왜냐? 방사선의 한 종류니까요.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두부나 푸딩 같이 유동적인 물건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쇠젓가락을 던진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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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톰슨의 원자 모델이 맞다면 나타나는 실험 결과죠. 그러면 이 스크린의 알파 입자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됐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줍니다. 줍니다. 지우자. 3. 실험 결과.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러더포드의 원래 예상은 이거였던 거예요. 러더포드가 생각하는 원자 모델은 톰슨이 생각하는 원자 모델이랑 같았기 때문에. 왜? 그 제자예요. 선생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됐을 거야. 이걸 보여서 나도 그냥 조그맣게 논문 하나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위대한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대학원 때 무슨 업무를 했었냐면 대한학회의 그 논문 이렇게 주고받는 업무를 내가 대학원 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 가시면 교수는 있잖아요. 교수는 이게 학부 때 수업 시간에 만나는 교수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나이스해요. 왜게요? 바로 직원을 인크루트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학부 때 어머 저 교수님 좋다 하고 그 교수의 실험실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그 교수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대학원 때 만나는 교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원에 만나는 교수는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CEO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생으로 만난과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는 그냥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뼈 빠지게 노동을 제공하면 교수는 그 대가로 학위를 줄 뿐인 거예요. 이때 교수는 그 대학원생에게 뭘 제공한다? 학비와 약간의 생활비. 그래서 대학원생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학교에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교수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월급. 나는 얼마 받았냐면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2000년 초반에 내가 대학원을 2000년도에 갔으니까 그때 대학원에서 근무하면 교수가 이제 학교 등록금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달 50만 원씩 월급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옛날이라 하더라도 뭐 50만 원이 심각하게 큰 돈은 아닌지라 그냥 기초 생활 정도 하고 뭐 그래서 알바를 안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대부분의 교수인지라 여러분 교수들이 제자들이 쓴 실험 결과라고 논문 하나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비굴하냐면요. 내가 있었던 실험실의 교수님이 지금은 뭐 은퇴하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그랑 프로페서였어요. 왜냐? 그 교수 실험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언스 논문을 쓴 실험실이 내가 있었던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그랑 프로페서였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의 제자 중 또 조그만 지방대의 교수들이 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교수들이 자기 학교 실험실에서 논문 하나 써왔다고 그걸 들고 교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서 교수님 이거 이번에 꼭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이번에 연구비도 깎이고 꼭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 그럼 그 교수가 그래 좀 줘봐. 그래서 뭐 그래 알았어. 뭐 이거 놓고 가. 하면은 그 논문을 내 교수가 나한테 줘요. 그럼 내가 그걸 하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업무 처리해가지고 대안학교에 보내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개 업무를 내가 했었다고요. 왜냐하면 대학원생은 실험실의 직원이기 때문에 연구뿐 아니라 실험실의 업무 한 가지를 맡아서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해서 그 사이를 내가 왔다 갔다 해봐서 편지 오고 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 허접한 대한화학회 논문 하나 내는 것도 그 비굴하게 빌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내가 그 지도교수를 까? 불가능이야. 절대 불가능이야. 알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러더포드는 실험 결과가 이거라고 100% 믿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실험 결과가 나왔어. 이게 지도교수를 까는 거는 진짜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험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대부분.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1000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000분의 1의 확률로 요쯤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가 실험 결과는 99.99% 이렇게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1000분의 1의 확률로 10,000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본 러더포드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이 실험 결과를 본 러더포드의 첫 번째 반응은 대학원생을 존나게 갈궜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월급도 주고 하는데 이거 실험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 뭐야 이거 이 일이 실험 오차 나와서도 되겠어? 바보 같은 게 뭐야 하고 무슨 말 되겠어요? 대학원생이 존나게 쿠사리를 먹고 이 실험을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런 모든 실험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이라 그랬어요? 아날로그라 그랬어요? 아날로그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는 건 몇 번 셌다는 거예요? 10,000번을 세서 한 번 나오는 건 이건 데이터가 너무 희박하잖아요. 적어도 10만 번은 셌겠죠. 즉 그거 앉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반짝반짝하는 게 이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고 반짝이 반짝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앉아서 최소 10만 번은 세야
10만 번 중에 10번 떨어지니까 여기 확률이 10,00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대학원생이 3번 반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더포드가 무조건 이거야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대학원생을 갈구다 갑자기 러더포드 머릿속에 도 같은 거예요. 원래 러더포드의 생각은 교수님한테 잘 보여서 허접한 논문 하나 내는 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연구비에 쫓겼을 테니까요. 연구 실적 어디까지 안 나오면 그 다음 연구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느 텀까지 무조건 논문 몇 개가 나와야 돼. 이게 대학원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문 안 나오니까 어떻게 비벼가지고 뭐 하나 낼 작정이었겠지. 내가 그게 약간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한 거야. 자기 지도교수가 한 거를 주제로 삼았다는 건 내가 딱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대충 비벼가지고 노벨상 받은 교수한테 대충 추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허접하게 논문 하나 낼 생각이었는데 대학원생을 갈구다 이게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로부터 원자핵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어떻게? 요렇게 짜자자잔 짜자자잔 핵? 바로 핵은 그 전화량을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Z2의 플러스 핵전화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 많이 봤었죠? 저번에 앞에서 방학 기간 동안 뭐 했었어요? 오비탈. 원자 오비탈 얘기했었잖아요. 그 원자 오비탈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썼었죠. Z는 뭐예요? 원자 번호고요. E 플러스는 뭐예요? E 플러스는 뭐예요? 누구 전화량이에요? E 플러스는?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다시 한번 Z는 뭐예요? 원자 번호. E 플러스는 뭐예요? 전자. 양성자. 양성자 전화량을 E 플러스로 쓰잖아요. 진짜. 내가 이 얘기 좀 50번째 하는 거 같네. 저 꼬름소년. E 플러스가 뭐라고요? E 플러스가 뭐냐? E 플러스. 누구의 전화? 내가 이러다 늙어 죽지. E 플러스가 근데 진짜 자 얘는 양성자 전화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 Z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라고 했잖아요. 원자 번호의 뜻은 뭐예요? 원자 번호의 뜻은 뭐예요? 양성자 개수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 전화량이 E 플러스니까 양성자가 Z개 모여 있으면 핵 전화량은 ZE 플러스로 쓰잖아요. 이런 표현 많이 썼었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있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뭘 던진 거예요? 바로 알파 입자를 여기서 던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러더포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일 원자 내부는 거의 빈 공간이다. 그래서 여긴 핵이 있고 여긴 일종의 전자 궤도인데 전자 궤도와 원자 핵 사이 이런 공간은 진짜 진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이 그냥 그대로 투과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내부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극도로 알파 입자가 휘어서 산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핵의 플러스 센터, 다시 원자 내부 플러스 센터가 매우 좁은 영역에 모여 있구나 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뭐라고? 뉴클레우스 원자핵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때 앞서의 알파 입자의 산란 확률 뭐예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로 휘죠. 자, 이런 건 크게 휘는 거예요? 약하게 휘는 거예요? 요건 좀 덜 휘는 거고 얘는 심하게 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확률이 있죠. 그래서 알파 입자의 산란 확률로부터 원자와 원자핵의 대강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서 이걸 배우면 실제로 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 확률로부터 추정하는 수리적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 확률은 큰 확률이에요, 작은 확률이에요? 확률이 작잖아요. 확률이 작은 만큼 원자핵의 크기는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자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과 원자핵의 크기가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 원자핵이 크면 클수록 더 자주 부딪힐 테니까 이런 녀석의 확률이 커질 거고요. 원자핵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확률은 낮아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 확률과 원자핵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정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원자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원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했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이걸 바로 얘를 옹스트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옹스트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자, 사실 옹스트롬은 서양 관습에 해당되지 않는 크기예요. 서양 관습으로는 숫자를 몇 자리로 끊어 읽어요? 서양 관습은 숫자를 세 자리로 끊어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숫자를 몇 자로 끊어 읽어요? 우리나라는 네 자리로 끊어 있는 거 알죠?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 천만 이렇게 숫자가 진행이 되지만 얘네들은 10만, 그래서 얘네들은 1000, 10만 이렇게 끊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양 사람들은 숫자는 어떻게 끊어 있냐면 10의 3승으로 끊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0의 3승을 서양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킬로라고 하죠. 10의 6승은 메가라고 하죠. 메가. 10의 9승은 기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이 12승,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10승은 9승도 아니고 12승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양 관습이 아니에요. 서양 관습이 아닌데 왜 이런 걸 관습으로 부르냐고요. 이게 원자 크기의 대략의 크기인지라 줄임말이 필요해서 줄여서 1옹스트롬이라고 쓴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옹스트롬의 크기가 원자 하나의 크기를 대략 표현하기 위한 단위 체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에 이 원자의 크기는 대략 얼마? 원자의 크기는 대략 얼마? 이 확률론으로 계산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10n-10승미터와 10n-15승미터 사이 이 관계는 뭐냐? 이 원자 하나의 크기를 이 주상가 건물 있죠. 주상가 건물 정도로 이 원자의 크기를 확대하면 원자핵은 탁구공 정도의 사이즈가 돼요. 무슨 말이냐겠죠? 즉 주상가 건물의 탁구공 하나의 비율이 원자 전체에서 원자의 크기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뭐다? 진공이다 라고 하는 걸 이 크기로부터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오이씨 4 지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다시 지운다. 그 다음 4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중성자라고 있죠. 맞아요? 중성자 발견한 게 누구예요? 중성자 아니지. 중성자라고 쓰면 안 되겠다. 영어로 뭐예요? 중성자 영어로 뭐예요? 중성자 영어로 뭐예요? 뉴트론입니다. 요게 체드윅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발견했냐면 1932년. 요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몇 년도더라? 이게 훨씬 전이에요. 1910년 그 근처일걸요? 10년 안 됐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실험 20-30년 이후에나 뉴트론이 실제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러더포드는 이런 중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예언을 했어요. 알겠죠? 예언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 예언에 대한 물리학적 직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 화학 책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바로 뭐 때문에 러더포드는 중성자가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 거냐면 바로 첫 번째 1. 알파 입자 의 성격을 분석한 거예요.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알파 입자가 좀 독특하네? 그럼 중성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이 실험과 무관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알파 입자 좀 묘하네? 그럼 중성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자, 알파 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원자핵이에요? 누구의 원자핵이에요? 힐륨의 2+ 원자핵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우선 첫 번째 1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의 4배 정도의 질량을 갖습니다. 자, 수소 원자는 원자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 질량수가 얼마예요? 수소 원자는 질량수 얼마예요? 1인데 알파 입자는 2, 4라고 쓰잖아요. 힐륨 원자의 질량수는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럼 1이고 4니까 몇 배냐고요? 4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저울에 재면 4배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플러스 전하량을 가져요. 2 플러스 전하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그 원자 핵 구성을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어떻게 추정하냐면 자 여기 지금 알파 입자예요. 알파 입자 안에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P 플러스라고 쓴 게 뭐겠어요? P 플러스라고 쓴 게 바로 프로톤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양성자. 그리고 E라고 쓴 건 뭐겠습니까? 전자입니다. 전자는 전자인데 이상하게 핵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의미는 뭐냐면 핵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그걸 핵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살던 시기에는 4개의 프로톤과 2개의 일렉트론, 이 알파 입자를 구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H11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핵 안에 양성자 한 개에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성자 4개 있고 전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양성자 한 개에 전자 하나가 있는 수소 H11에 비해서 질량이 몇 배쯤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4배쯤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여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여기에 있는 알파 입자는 양성자 4개에 전자 2개니까 전체적으로 2 플러스인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저 20세기 초에는 원자 안의 구조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이야. 그런데 1과 같은 추정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전자는 전자와 같은 조그만 입자는 원자핵 정도의 조그마한 영역, 원자의 크기가 앞서 얼마라고 그랬죠? 원자의 크기가 앞서 얼마라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원자핵의 영역은 넓은 영역이에요? 극소의 좁은 영역이에요? 극소의 좁은 영역이죠. 원자핵의 영역은. 원자도 아니고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의 영역은 굉장히 좁은 영역이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조그만 영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죠? 왜 그래요? 다 배웠어요, 이거. 왜 전자는 원자핵과 같은 조그만 영역에서 자, 있다라고 하면 2 플러스 전하량의 질량 4배가 다 설명되거든요. 그럼에도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전자가 있으면 안 될까요? 바로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이에요. 누가 주장했죠? 하이젠베르그의 uncertainty principle에 의하면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를 아주 좁은 영역에 있다라고 규정을 하려면 그 전자의 뭐를 알 수 없게 돼버려요. 그 녀석의 에너지나 운동량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영역에 조그만 입자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3. 대체 가능한 가정. 첫 번째 1. 첫 번째 1. 그러면 전자 말고 양성자를 묶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입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핵은 넓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좁은 영역이라고 했죠. 좁은 영역에 양성자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끼리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어요?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원자핵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 청력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 인력을 옛날에는 전자가 정정기적 인력으로 엮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전자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전자 말고 양성자와 양성자를 엮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또 다른 그 입자는 전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양성자가 플러스 입자잖아요. 그죠? 플러스 입자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플러스여야 되겠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도 아닌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양성자를 묶어줘야 되는데 전자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도 안 되고 양성자를 묶어줘야 되니까 양성자처럼 플러스도 안 되고 그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중성일 수밖에 없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입자는 양성자와 질량이 어때야 되겠어요? 질량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 입자는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해야 되겠어요?
왜 그 입자는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해야 되겠어요? 어? 왜? 왜 그 입자는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힐륨 2포 질량 대 H11 질량비가 뭐가 된다고 했죠? 4인 것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질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양성자는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지배받나요? 양성자는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지배받나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원자가 어디에 있다, 원자핵이 어디에 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용적으로. 이 말은 양성자 정도의 질량만 돼도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원자핵이 어디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으려면 원자핵을 구성하는 그 핵자들도 전체가 다 불확정성 원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그 녀석 질량은 양성자에 준하는 질량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하필 또 질량 비율이 요 둘이 비율이 4야.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1932년에 체드윅이 실제 실험으로 그 존재를 규정하기 전에 핵 안에 중성자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걔의 성격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며 그 질량이 양성자랑 비슷할 거야 라고 추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추정이 실제로도 맞았고. 무슨 말 알겠죠? 요런 내용을 논술해 보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요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자면 교재 13페이지 가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원자 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영어 명명법 관련해서는 지난 몇 주간 엄청나게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꼭 좀 봐요. 알겠죠? 별의별 케이스를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거의 대부분 얘기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 분명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안 보고 막 나한테 와서 선생님 영어 명문법이 어려워요. 아, 당연히 안 봤으니까 어렵지.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보셔야 돼요. 아마 이번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한 문제 한 새끼 문제 한 4-5개 해갖고 뭐 이름 붙이시오 뭐 이 정도 나올 테니까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한 번만 익숙해지면 어렵진 않은 건데 안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알겠죠? 됐다. 그리고 이번에 루이스 구조 얘기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루이스 구조 안 했어요? 그 다음 요거 한다면 뭐 하신대요? 이게 뭐 화학 양론 한 다음에 또 뭐 하신대요? 중달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냥 뭐 3, 4, 5, 4, 5, 6, 7 이렇게 한대요? 근데 갑자기 21장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선생님이 어. 한 7장까지 하고 어. 21장에 그거 CFT랑 그런 쪽 있잖아요. 어. 그거를 다루셨는데 자기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하는데 거기서 21장을 하나 넣겠다? 네. 알았어요. 알았어. 그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나오긴 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뭐요? 네. 그래. 카메라 주면 카메라 주면.
뭐라고요? 구성이 다녀오고 나서 그래요. 다녀오세요.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네. 체가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의 문제들이 한두 개씩밖에 안 나와요. 두 개 이렇게. 그럼 기체가 중점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기체 파트 2번에서는 그게 나올 거예요. PV는 NRT를 이용하는 기체 양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컴프레션 팩터 등의 실제 기체 성격 하나. 그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다른 단원에서도 다른 단어에서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체를 먼저 하신 게 왜냐면 거기에 컴프레션 팩터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많아서 먼저 한 거죠. 그리고 아마 또 오비탈 관해서 두어 개 나올 거고요. 이름 붙이기 뭐 유효 숫자 두어 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화학 양론 영어로 내는 거 두어 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체 양론은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큰 문제로 나올 거예요. 배점 큰 거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기체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 또 하나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 질량 분석입니다. 질량 분석 완전 중요합니다. 질량 분석이 왜 중요하냐? 카이스트나 서울대 화학심층으로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나왔던 질량 분석 문제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머릿속에 이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질량 분석은 어디도 나온다?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교사들이 머릿속에 질량 분석 아이디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을 해볼 거야. 그래서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에 자, 5 질량 분석법. 자, 보겠습니다. 자, 출판 지운다.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내용 달라지니까